예, 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 잘 보내셨는지요? 오늘 벌써 7주차 온라인 수업입니다. 이제는 좀 대학교 강의실이 좀 그립네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이번 주 지나고 오프라인 수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은 프롬의 성격 이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프롬은 그 심리학자라기보다는 상당히 큰 그 철학자의 어떤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롬의 한번 성격 이론을 살펴보면은 오늘의 학습의 내용은 이 프롬의 성격 이론의 개요와 프롬의 주요 개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롬은 1900년도에 태어나서 1980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한 80 사셨는데 이 프롬은 어떤 성격의 개인차가 그 사회적 과정에 기인한다. 이런 그 사회적 과정에 기인한다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프롬은 인간이 어떤 본능적 요인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다는 이 프로이드의 견해에 찬성하지 않았죠. 그리고 이 프롬은 개인 행동이 사회에 의해 형성된다는 관점에서 인간의 성격이 이러한 생물학적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또 문화적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예, 프롬은 인간이 겪는 갈등이 자신이 속한 사회의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고 믿었지만 이 고통 자체가 불가피한 것이라고는 보지 않았습니다. 인간을 비관적으로 본 프로이드와는 달리 프롬은 인간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프롬의 도피 기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프롬은 사람들이 많은 자유를 얻음으로써 더불어 고독해짐을 지적을 하였습니다. 반면에 또 적은 자유를 얻음으로써 보다 많은 안전을 느낀다고 하였습니다. 어린아이가 성장하면서 어머니로부터 그 자유로워지겠죠. 자유로워지지만 또 이것은 또한 어머니와의 단절을 가져와서 고독이 증대한다는 것이죠. 세상에 태어난 어린아이가 이러한 성장의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자유를 얻었지만은 또 고독과 불안으로 인해서 다시 모태안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어떤 정신적으로도 이 개성화 과정을 역행할 수는 없는 것이죠. 따라서 인간은 이런 도피 기제를 쓴다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는 지금의 도피 기제인데, 그래서 인간은 이런 고독과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 개성을 버리고 또 외계 속에 몰입하여 안전을 찾고자 하는 욕구가 발생을 하지만 완전히 개성을 버릴 수가 없고 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이때 이런 자유의 부정적 측면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정신적 기제를 도피 기제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도피 권위주의, 파기성, 자동적 동주 등의 기제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를 얻게 되면은 고독해진다. 고독해지니까 다시 모태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고독해지는 것을 우리가 피하기 위해서 이런 도피 기제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 권위주의는 복종 형태, 인간이 지배나 복종 형태에 집착함으로써 이 자유의 문제를 도피하려는 기제이죠. 그래서 타인이 자신을 지배하도록 하거나 또 자신이 타인의 행동을 지배하여 복종하도록 하는 것이죠. 자, 이 파기성은 인간이 타인이나 외계를 제거함으로써 자유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기제이죠. 그래서 이 프롬은 파기성이 사랑, 의무, 양심, 애국주의로 합리화되고 의장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파기성의 징후는 도처에 만연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자, 인간이 불안이 올라가면
이 파기성을 도피 기제로 사용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본이랑 축구를 해서 졌을 때 불안감이 커지죠. 이때 일본 관중들을 욕하거나 폭력을 휘두르는 행동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자신의 행동을 이런 애국주의로 합리화한다는 거 합니다. 이것이 이제 파기성에 대한 하나의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동적 동주는 대다수 사람들이 선택하는 도피 기제입니다. 자신의 본래 모습을 포기하고 사회 문화에 의해 지배되고 선호된 성격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자동적 동조를 통해서 자기를 상실하면서까지 시대적 유행에 동조함으로써 이런 고독과 불안을 느끼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 기본적 욕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프롬은 인간이 그 6가지 기본적인 심리적 욕구를 지닌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추구하려는 본능과 고독에서 도피하려는 본능과의 대립. 이것은 대립은 인간의 6가지 심리적 욕구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관계성이죠. 관계성은 타인과 관계를 맺고 이런 생산적 사랑을 하려는 욕구이죠. 이 욕구는 인간이 자연과의 1차적 관계가 분열됨으로써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인간은 어떤 개별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고독한 존재이고 또 타인이나 외부 세계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연결되기 위한 가장 이상적 방법은 바로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생산적 사랑은 배려, 책임감, 존경, 지식 등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사랑을 느끼는 사람은 어떤 타인의 성장과 행복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또 타인의 욕구에 반응하고 타인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알게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초월과 창조입니다. 자, 인간이 수동적 피조물로서가 아니라 이런 능동적 존재로서 삶을 창조하려는 욕구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개인이 되려고 하는 이런 창조적 욕구가 억압이 되면 파기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창조성과 파기성은 초월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타고난 경향성인데 이 중에서도 우리는 창조성이 더 우세하다고 합니다. 인간은 이런 무력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신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고 또 누군가를 움직일 수가 있고 그에게 인상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이 열망은 우리가 어릴 때 아마 고집을 부리거나 울부짖는 것, 또 즐겁게 놀며 장난하는 유해, 또 노동, 예술, 꿈, 소설화 등을 통해 나타납니다. 세 번째는 소속감인데 인간이 이러한 어떤 고독이 밀려오면서 인간이 가족 집단, 지역 사이 애착을 형성하고 뿌리를 내려 정착하려고 하는 욕구이죠. 그래서 소속감은 어떤 1차적 관계의 상실에서 비롯됩니다. 이 상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새로운 소속감을 확립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아기의 이러한 안정감에 대한 집착은 가장 미숙한 방법이고 어린 시절 엄마의 유대관계를 그대로 유지하여 소속감을 성취하려는 것으로 민족주의도 이러한 근친상간의 한 유형이라고 합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확고한 답을 추구하는 욕구인데요. 자신의 독특한 능력과 특성을 자각하고 이러한 독특한 재능과 능력을 개발하려는 욕구인 것이죠. 특정 집단과의 동의시를 통해서도 정체감 욕구를 만족시키는데요. 하지만 개인이 자신의 특성보다 이런 집단의 특성을 따르는 이것을 이제 동조라고 하는데 이러한 동조는 건전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러한 자기는 어떤 주체성을 상실한 자기이지 진정한 자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지향 틀은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어떤 헌신할 대상에 대한 욕구다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어떤 헌신할 대상에 대한 욕구다. 그래서 세상의 현상들을 이해하는 안정적이고 일관된 틀을 추구하는 욕구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은 이런 지향 틀에 의해서 자신의 지각을 조직화하고 세상을 이해한다는 것이죠. 지향 틀은 합리적이거나 비합리적 참조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고, 우리가 이 합리적 참조는 객관적으로 현실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죠. 또 비합리적인 참조는 주관적 견해에 따라서 현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러한 헌신할 목표나 대상을 지향함으로써 삶의 방향감과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지향의 틀임이라고 합니다. 자, 흥분과 자극인데요. 이 흥분과 자극은 적극적인 목표 추구 욕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적극적 목표 추구 욕구다. 자, 인간이 소극적으로 자극에 반응하기보다 적극적으로 목표를 추구하려는 욕구인 것이죠. 그래서 이 프롬은 이러한 자극을 단순한 자극과 능동적 자극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동적 자극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어떤 생산적으로 활동하도록 해주는 자극이고, 또 내적 외적 활동을 이끌어내는 자극으로 인간에게 최고의 민감성과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이러한 자극이 주어지는 외부 환경을 얻고자 하고, 또 이러한 능동적 자극의 결핍은 권태와 만성적 우울증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프롬의 성격 유형을 살펴보면은, 이 프롬은 성격 유형을 크게 비생산 성격 유형과 생산 성격 유형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생산 성격 유형은 적절하지 않은 방식으로 세계와 관계하는 것이고, 생산적인 성격 유형은 이 건강한 유형으로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로 발휘하려고 노력하는 어떤 이상적 상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그럼 비생산적 성격 유형은 어떤 것이 있냐? 첫 번째, 이제 수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유형의 사람은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 수용적 입장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외부 원천인 타인으로부터 얻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용적인 사람은 사랑하기보다는 사랑받기를 원하고, 또 창조하기보다는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죠. 타인에게 매우 의존적이며 홀로 있을 때는 불안과 무력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외부적 지원 없이는 작은 일도 할 수 없다고 느끼는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자, 착취적인 것은 남의 것을 좀 뺏는 것이죠. 이 수용적 지향처럼 어떤 자신이 원하는 것에 대해 타인 지향적이지만 상당히 공격적이며 자기중심적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유형은 타인이 지닌 어떤 가치 있는 것을 착취하려고 하고, 또 타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는 것이 그냥 주어진 것보다 훨씬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극단적 자신감과 강한 진취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이제 저장성입니다. 자, 저장성은 자신 안에 저장해서 수중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안전을 느끼는 것이죠. 이 유형은 항상 뭔가를 얻기 위해서 힘쓰고, 또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합니다. 이런 성격 유형인 것이죠. 이러한 행동은 어떤 물질적 소유뿐만 아니라 정신적 소유에도 적용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있어도 계속적으로 뭔가 얻기 위해서 힘쓰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예. 또 시장적인데요. 이 시장적은 현대 자본주의 사이의 어떤 시장 문화에서 개인의 성공은 자신을 얼마나 잘 파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판매의 대상으로 여깁니다. 피상적 품질에 가치를 두는 성격 유형이죠. 그래서 개인의 성격은 단순히 팔려는 상품이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어떤 내적 특성과 능력보다는 자신의 어떤 이미지를 중시하며 자신을 광고하고 판매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인간성, 기술, 성실 등이 아니라
얼마나 멋지게 포장되어 있는가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자, 생산 성격 유형, 생산적을 한번 설명을 해보면, 이러한 생산적 성격을 지닌 사람은 자신과 타인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존중합니다. 이들은 주변 환경을 왜곡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합리적 인식 위에 창의성을 덧붙여 자기 가능성을 추구하며 실현하는 것이죠. 또 사고에 있어서 유연하고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사교적입니다. 무엇이든 배우려는 태도로 가치를 찾으려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산적인 사람은 생산적 사랑을 하고 생산적 사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산적 사람은 행복하고 양심에 따라 행동합니다. 자, 이 프롬은 사랑의 기술에서 사랑의 필수 요소 4가지를 들고 있죠. 그것은 이제 돌봄, 또 책임감, 존경, 지식 등의 4가지로 서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도 4가지 중에서 내 사랑의 필수 요소를 뭘 지키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요소들은 자신의 힘을 생산적으로 발휘하게 하고 이런 자아도취적 꿈을 포기하게 합니다. 사랑은 순수한 생산적 활동에 의해서만 획득할 수 있는 어떤 내적 힘에 바탕을 두고 겸손을 터득한 사람에게만 찾아볼 수 있는 미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롬은 사랑을 형제, 모성애, 성애, 자기애, 신에 대한 사랑 등 5가지 유형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 형제애입니다. 형제애는 모든 인간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배타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력한 인간에 대한 사랑 혹은 가난한 자와 이방인에 대한 사랑은 형제애의 시작인 것이죠. 이러한 형제애는 동등한 사람들 사이의 사랑으로 가장 포괄적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성애인데요. 참 이 모성애는 어떻게 보면 모든 엄마들 또 모성애가 있지만 이 모성애 진정한 모성애를 또 유지하는 분들은 또 이렇게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자, 이 모성애의 참된 본질은 아이의 성장을 돌봐주는 것이며 또 자신으로부터 아이가 잘 분리되도록 돕는 것이죠. 소유물이 아니고 아이가 자신으로부터 잘 분리되도록 돕는 것이 모성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애는 이 분리된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는 것이라고 하면 모성애는 한 몸이었던 두 사람이 분리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계속 자녀를 소유물로 생각하고 놓아주지 않으면 이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어머니는 아이의 분리를 수용할 뿐만 아니라 바라고 지지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이 단계에서 모성애는 이게 정말 어려운 단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자, 이 모성애는 모든 것을 주면서도 사랑하는 자의 행복 외에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이런 능력을 요구하는 어려운 과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계에서 많은 어머니들은 이 모성애라는 그들의 과업에 실패를 거둔다는 것이죠. 툭하면은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건 모성애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자녀에 대한 집착 절대 모성애가 아닌 것이죠. 자녀가 독립적으로 잘 분리해 나가도록 도와주고 또 자녀의 어떤 사랑 이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이런 것이 바로 모성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업의 성공은 이 분리를 견디어낼 수 있는가 또 분리된 다음에도 계속 사랑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성애는 이 성애는 다른 한 사람과 완전하게 결합하고자 하는 갈망인 것이죠. 그래서 성애는 본질적으로 배타적이며 보편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성애는 아마도 현존하는 사랑의 형태 중 가장 기만적인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성적 욕망은 이런 융합을 지향하지만 결코 육체적 욕망과
이런 고통스러운 긴장의 해소에만 극한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성적 욕망은 사랑에 의해 자극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독의 불안에 의해 혹은 정복하거나 정복당하려는 소망에 의해서도 심지어는 상처를 내고 파괴하려는 소망에 의해서도 자극된다고 합니다. 성애가 만일 사랑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한 가지 전제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자, 자신의 존재 본질로부터 사랑하고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상대방의 본질에서 경험하고 있다는 전제를 두어야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또 이 사랑은 본질적으로 의지의 행위, 곧 나의 생명을 다른 한 사람의 생명에 완전히 의임하는 결단의 행위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냥 완전히 의임을 해야 하는 이런 결단의 행위여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결혼을 결코 파기할 수 없다는 사상의 근본적 이유가 된다고 프롬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는 서로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기대하고 있는 사랑이 곧 여러 형태의 전통적 결혼의 배경이 된다고 합니다. 자, 자기애는 나 자신의 자아도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생명과 행복은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개인이 생산적으로 사랑할 수 있다면 그는 자기 자신도 사랑합니다. 이러한 이기심과 자기애는 동일한 것이 아니라 정반대인 것인 것이죠. 자, 이기적인 사랑은 자기 자신을 엄청나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사랑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신에 대한 사랑은 자, 이 유형의 사랑은 이런 사랑의 네 가지 요소인 돌봄, 책임감, 존경, 지식을 모두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린아이가 아버지나 어머니를 사랑하듯 신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을 만큼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있어서 겸손한 것이죠. 그래서 신은 인간의 진화의 초기 단계에서 인간이 갈망하던 모든 것, 곧 정신세계의 영역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것이고 이런 사랑과 진리와 정의의 상징이 바로 신입니다. 진리를 생각하고 사랑과 정의에 따라 살고 자신의 어떤 인간적 힘을 더욱 충분하게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만 그의 전생에는 보람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신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할 줄 아는 충분한 능력의 획득, 신이 스스로 자기의 편이 되어주는 일이 실현되기를 갈망하는 것이죠. 이 프롬은 정말 어떤 그 생각하는 것이 너무 포괄적이고 깊어요. 그 철학적인 의미가 굉장히 깊어서 우리가 그 참 아름다운 말들이 많이 있죠. 자, 다음은 이제 프롬의 사랑에 대한 말들인데요. 이거는 전 책에 나와 있는 건데 가장 마음에 드는 문장을 골라서 한번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자, 어떤 여자가 꽃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물 주는 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보았다면 꽃에 대한 그녀의 사랑은 믿지 않을 것이다. 그 가끔 와이프가 뭐 사랑한다고 막 말하면서 밥도 잘 안 주고 뭐 맨날 잔소리하고 구박하고 뭐 이러면은 그녀의 사랑을 믿겠습니까? 그렇죠? 행동이 보여줘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이 사랑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성장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사다. 이 적극적 관심이 부족한 곳에는 사랑이 없다. 미숙한 사랑은 나는 너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너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미숙한 사랑은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필요로 한다고 말합니다. 네 번째는 사랑은 자기 자신의 분리와 본래 상태를 유지하려는 조건 하에서 외부의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과의 결합이다. 사랑은 인간 존재 문제에 대한 유일하게
온전하고 만족스러운 대답이다. 자, 여섯 번째는 사람이 오직 한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동료에게 무관심하다면 그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공상의 애착 또는 확대된 이기주의다. 자, 일곱 번째는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을 배제한 한 개인에 대한 사랑은 사랑이 아니듯이 인류에 대한 사랑의 일부가 아닌 자기 나라에 대한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우상 숭배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중 가장 마음에 드는 문장은 무엇인가? 제 개인적으로 1번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써보라고 하면 사랑한다고 말하면 뭐 실천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프롬의 주요 개념은 이런 도피 기제의 기본적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 욕구는 관계성, 초월, 소속감, 정체성, 지향, 틀, 흥분과 자극이 있고 이러한 성격 유형은 비생산적 성격 유형과 생산 성격 유형이 있는데 이러한 비생산적 성격 유형에는 수용적, 착취적, 저장적, 시장적이 있습니다. 자, 사랑은 형제, 모성의 성에 자기의 신에 대한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자, 시장적이라고 하는 것에 만약에 그 어떤 사람을 그 굉장히 예뻐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사고나 아니면 나이가 먹어서 그 아름다움이 없어졌어요. 그 없어졌을 때도 사랑을 해야지. 만약에 그 아름다움이 없어졌다고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비생산적 성격 유형 시장성이 있다는 것이죠. 또 이 사람이 돈이 많아서 결혼했어. 근데 사업이 막 돈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래도 사랑을 해야지. 이건 생산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 좀 어렵긴 합니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예, 어쨌든 이렇게 7주차 1교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